조선 야담 기행.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붉은 기와 위로 스며드는 황혼의 빛은 마치 오래된 피가 다시 따뜻해지는 듯한 색을 띠었고, 회랑의 기둥마다 드리운 그림자는 서로의 몸을 포개며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 궁의 가장 깊은 곳, 인간의 이름이 사라지고 직책만 남는 장소에 한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오래전 사라졌고 궁 안에서는 그를 부르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기록에는 단지 상선방 소속 황간 하나라고만 남아있는, 이름도 없고 나이도 없고 그저 궁의 사람,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한때 흙냄새가 가득한 시골 마을에서 뛰놀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흉년이 들었고 살기 위해 스스로를 팔아야 했습니다. 가족의 생존을 위해 선택된 한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바로 그였습니다. 궁으로 들어온 날 그는 인간의 운명이 한 번에 꺾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궁궐의 나무 문이 닫히며 세상과 단절되는 그 순간, 그의 삶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궁의 부속품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궁에서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을 보았고 시선을 들 때는 반드시 허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화가 막 꽃을 피우던 어느 봄날,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약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은쟁반 위에 올려진 약재들은 하나같이 말라 있었지만 그 향만큼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당기와 감초, 황기와 백출의 냄새가 서로 뒤섞이며 공기 속에 은은히 번지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그의 시야 한가운데로 색이 번져들었습니다. 궁에서 여인의 복색은 계급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햇빛을 머금은 듯한 옅은 비단빛, 바람이 스치면 잔물결처럼 흔들리는 옷자락, 그리고 그 아래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발걸음. 그 여인은 왕의 후궁, 소윤이었습니다. 후궁은 감히 내시가 쳐다봐서는 안 되는 존재였고, 감히 눈에 담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자리였지요. 그도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란 아는 것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선을 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숨결조차 흔들리지 않도록 몸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감각은 이미 그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향기가 먼저 다가왔고 다음에는 빛이 스며들었으며 마지막으로 기척이 그의 피부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강하게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 감정은 궁 안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시간은 두 겹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울리면 움직이고 북이 울리면 멈추고 명이 내려오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언제나 봄이 반복되었습니다. 후궁이 회랑을 지날 때마다 그는 발자국 소리의 간격을 기억했습니다. 바람이 옷자락을 흔드는 방향을 기억했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머리 위에서 어떻게 부서지는지까지 기억했지요. 단 한 번도 정면으로 바라본 적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정확히 그녀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궁의 밤은 깊었습니다.
기와 위에 맺힌 이슬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고 회랑 끝에서는 바람이 낮게 울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는 혼자였습니다. 다른 내시들은 잠들었고 궁녀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인간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규율이 그의 몸을 지배했지만 밤에는 기억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낮의 장면들을 하나씩 꺼내 되짚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그녀의 향기, 그녀의 그림자. 그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미 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 자신의 삶은 끝난다는 것을, 그럼에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졌습니다. 달빛이 궁궐 담장을 넘어 모든 것을 같은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닿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바라보는 마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조용히 비극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내시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봄에는 설렘이었고 여름에는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물처럼 깊이 고여갔습니다. 그녀의 비단 저고리의 색은 계절마다 바뀌었고 장식의 무늬는 행사마다 달라졌으며 머리 위 장신구는 햇살의 각도에 따라 다른 빛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소유는 후궁으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으며 그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위험이었습니다. 총애는 권력을 낳고 권력은 질투를 낳습니다. 그리고 궁에서 질투는 언제나 피를 부르는 법이었지요. 내시는 누구보다 먼저 그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약방을 드나드는 발걸음이 늘었고 상궁의 표정이 굳어졌으며 밤마다 켜지는 등불의 수가 달라졌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위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지켜줄 자격도 없고 나설 위치도 아닌 미천한 사람이 느끼는 걱정이었습니다. 그 무렵 어느 밤이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궁 안이 유독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는 약재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약방문을 나섰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의 밤 공기는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니,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척이었습니다. 회랑 끝에서 비단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 후궁 소윤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기둥 뒤에 바짝 붙어 숨을 죽이고 있는 모습이 보통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구름이 잠깐 걷히고 달빛이 회랑을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그림자의 손에 쥐어진 칼을. 모든 것이 한 번에 이해되었습니다. 이 밤 누군가 그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지켜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평생 궁에서 살아오며 익힌 조용한 걸음이었습니다. 칼이 움직이는 순간 그의 몸도 움직였습니다.
칼끝이 향하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아니라 그였습니다. 금속이 살을 파고들었고 뜨거운 감각이 뒤늦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졌습니다. 그녀가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충분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릿한 눈앞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슬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평생 이름 없이 살아온 사람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군관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미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의 몸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 회랑의 돌바닥은 깨끗이 닦여 있었습니다. 핏자국은 사라졌고 기둥 아래에는 물기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밤사이 누군가 흔적을 지운 것이었습니다. 궁은 늘 그랬습니다. 사건이 사라지면 그 사건은 없었던 일이 됩니다. 그네 씨도 그렇게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는 약방 뒤 작은 처소로 옮겨졌습니다. 의원들이 조용히 맥을 짚고 약을 다리고 상처를 씻어냈습니다. 궁의 의원이란 사람을 살리기보다 죽음을 조금 늦추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침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궁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종소리가 어디엔가 눌린 듯 낮게 퍼졌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밤의 장면들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 꿈속에서도 그 기억은 고통이 아니라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궁의 사람들은 늘 같은 박자로 걷습니다. 그런데 그 발소리는 달랐습니다. 망설이고 멈추고 다시 걷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멎었고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왕의 후궁 소윤이었습니다. 후궁이 아랫사람의 처소에 들른다는 것은 규율을 어기는 일이었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침상 위에 멈췄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창백한 입술, 미동도 없는 눈꺼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의 빛이 밝아지고 새벽이 아침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등 위에 가만히 손을 얹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궁은 다시 평소의 얼굴을 했습니다. 돌바닥, 기와 그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궁 안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나인들의 발걸음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궁녀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소문은 점점 번져 약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수락관을 거쳐 침전으로 흘러들었고 마침내 왕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신하들의 보고를 받고 문서를 살폈습니다. 그날 이후 회랑마다 군관의 발소리가 더 잦아졌고 밤마다 켜지는 횃불도 늘어났습니다. 궁의 경계가 강화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만들었고 궁 안의 불신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내시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하루 3번 맥을 짚고 약을 갈고 상처를 씻었습니다. 몸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관리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상처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고 명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다른 기척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입니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등불도 없이, 말도 없이, 침상 곁에 앉아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걱정과 기다림,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처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상 위의 손가락이 아주 작게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시야는 흐려 초점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만은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이 그녀에게 머물렀고 그 순간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묵직한 발소리였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에 검은 관복 차림의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방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고 마침내 내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밤 칼을 든 자가 누구인지, 어둠 속에 있던 자의 얼굴을 보았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관복 입은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후궁도 침묵했습니다. 시간은 아무 일 없이 흘러갔고 종이 울리면 움직이고 해가 지면 등불을 켰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궁이란 곳은 원래 겉과 속이 다른 장소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운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시의 몸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피가 멎었고 열이 내렸으며 숨도 깊어졌습니다. 눈을 뜬 이후 처음에는 빛만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천장, 그리고 창문 너머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왕의 후궁 소윤이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고요였지요. 그녀는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등불도 없이, 말도 없이 그저 앉아서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도였고, 다음에는 걱정이었으며, 그 다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그녀의 손 쪽으로 닿을 듯 말 듯,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손을 그의 손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순간 두 사람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새벽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종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후궁 소윤의 처소 앞 돛돌 아래에서 나인 하나가 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평범해 보였지만 냄새가 다른 약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약방 소속 나인은 그 냄새를 알았습니다. 독이었습니다. 왕의 여인을 죽이려 한 것, 그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은 즉각 조사를 명했고 처소 출입자, 약재 출처를 모두 밝히라 했습니다. 후궁 소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보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왜 그 자리에 놓여 있었는지. 그러나 입을 여는 순간 더 큰 파문이 일 것을 알기에 그녀는 입을 다물기로 합니다. 궁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정목 대비의 처소였습니다. 대비는 고요한 그곳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결정은 소윤이 왕의 총애를 받기 시작하던 때부터 내려져 있었습니다. 대비에게 후궁은 왕의 판단을 흐리는 존재일 뿐입니다. 왕이 흔들리면 조정이 흔들리고 조정이 흔들리면 왕실이 위태롭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대비의 역할이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객이 실패를 했고 그 실패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비는 직접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뜻을 읽는 자 50여 년을 궁에서 살아남은 내관 한지겸이었습니다. 수습하라 흔적 없이 조용히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새벽 한지겸은 소윤의 처소 앞 돛돌 아래에 보자기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발소리도 없고 그림자도 없이 50여 년을 궁에서 살아온 자만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증거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조사는 빠르게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약방을 드나들던 자, 약재를 다루던 자, 후궁처소 근방을 배회한 자, 그리고 한 달 전 그 회랑에서 칼에 찔려 쓰러진 자, 모든 것이 그 내실을 가리켰습니다. 증거는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등불도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빛이 아니라 오래된 향나무 냄새, 한지겸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침상 곁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내시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한지겸은 말 대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소윤의 처소 앞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보자기였습니다. 내시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조사관들이 이것을 들고 자신을 찾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자객을 보았다고 말하면 소윤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소윤은 무슨 연유로 그 밤에 홀로 거기에 있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끝이었습니다. 한지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강요도 설명도 없이 그저 그 보자기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시는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는 한지겸을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한지겸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내관으로 궁에서 많은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려달라 빌던 자들, 살기 위해 남을 팔던 자들,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토해내던 자들, 그런데 이내시는 달랐습니다. 두려움도 떨림도 억울함도 없고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낸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한지겸은 그런 눈빛을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일어서려 할 때 침묵하던 내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면 대비마마께서 다신 그녀에게 손을 뻗으실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내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죄를 짊어지면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끝납니다. 끝난 사건을 대비가 스스로 다시 들추면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실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대비는 그런 위험을 자초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한지겸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비마마의 안중에 없을 것이네. 내시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시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상처가 아팠습니다. 신문은 사흘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내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몸은 아직 다 낫지 않아 무릎을 꿇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쑤셨습니다.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약은 어디서 가져왔는가? 보자기는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시켰는가? 그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더 낮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입니다. 다른 자는 없습니다. 신문가는 거짓인 줄 알았지만 아무도 그 거짓 아래를 들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신문이 끝난 그날 밤 후궁 소윤의 처소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형청이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서고 싶었고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짊어지기로 한 것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윤이 나서는 순간 그의 선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달빛이 궁 안을 고르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신분도 이름도 죄도 가리지 않고 그 빛 아래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왕의 후궁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형이 결정된 것은 사흘이 더 지난 후였습니다. 왕이 어세를 찍기 직전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시선이 문서 위에서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세는 결국 찍혔습니다. 형이 집행되는 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 이런 날이 오히려 더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시는 형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발을 묶은 포승줄이 걸음을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몸이 중심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회랑을 지날 때였습니다.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비단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무언가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회랑 기둥 뒤에서 그녀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그가 고개를 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순간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그녀는 기둥 뒤에 몸을 가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옥장식 하나가 그녀의 손안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의 허리띠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돌려줄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형장에 도착한 내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고 싶었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맑고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가늘고 맑은 소리, 마치
누군가 작별을 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떠나고 소유는 매일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처소 창문 앞에서 유독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녀가 잠들지 못하는 밤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저 그녀의 밤을 비추는 존재. 그가 항상 그녀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선 야담 기행 오늘의 이야기 마칩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